PDCC가 있으면 롤을 막 억제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롤은 왜 생기나요? 그죠? 여러분, 도크 벡터링이라는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동차의 움직임을 만드는 원동력은 뭐죠? 외력입니다. 자동차에 작용하는 외력이 뭐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대답 못해요.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포르쉐 옵션 고르기 2부 지금부터 시작하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1부에서 서론이 상당히 길었는데 죄송하지만 오늘 영상 2부도 서론이 좀 길 것 같아요. 정리되지 않는데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많은 포르쉐 중에서 내가 왜 우선 타이칸을 사지 않기로, 그러니까 전기차 포르쉐를 소거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혹시나 적은 돈이 아니니까 타이칸을 1억 넘는 돈을 들여서 구입하신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이 영상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영상의 본질을 전혀 이해 못하신 거예요. 이 영상의 본질은 타이칸이 가치가 없고 다른 911, 718 혹은 카이엔이나 파나메라가 가치가 있어 라는 목적으로 만든 영상이 아니고요. 그냥 닥신TV 나 신재욱이라는 사람이 포르쉐를 사기로 작심을 했는데 내 입장에서 나는 포르쉐를 산다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골랐는지 그 나의 생각의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미드십 718 박스터가 하극상이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나 요즘엔 4.0 버전의 자연흡기 GTS 버전이 내연기관의 마지막 자연흡기 미드십 포르쉐로서 소장 가치가 있다고 지르시는 분들도 있죠. 포르쉐는 역시 다 필요 없어, 그냥 911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포르쉐는 911 터보를 그냥 한 방에 사는 게 제일 가성비 좋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하지만 이런 낮은 무게중심을 지향하는 일종의 스포츠카들은 포르쉐가 아무리 일상주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사실 불편한 건 사실일 겁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포츠카들을 구입해놓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패밀리카로 쓸 수 있는 파나메라라든지 혹은 카이엔 같은 거를 구입하는 게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너무 큰 차는 싫어, 난 그냥 마칸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 영상은 내가 포르쉐를 사기로 작심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생각해가는 그 과정, 나는 이런 생각들을 했고 이런 걸 중요시 생각했고 이런 거는 가치 없다고 생각했다는 그런 나의 추론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고, 어떤 차가 좋다 나쁘다 제가 품평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의 목표는 타이칸을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 거고, 사실은 이 영상에 실제 제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청취자는 솔직하게 저희 엄마입니다. 엄마를 일단 포르쉐를 지르게끔 해야 어머니가 포르쉐를 사고 엄마 차를 제가 이제 자, 포르쉐를 제가 이제 진짜로 산다고 생각하고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견적내기 영상들도 웬만한 건 거의 다 봤고, 실제로 이제 산다고 작정하면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를 가면 이렇게 옵션을 다 고르기를 할 수도 있는데 파나메라 색깔은 이렇게 검은색을 할 거고, 휠은 이런 휠로 바꿀 거고, 그 다음에 내장 컬러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수많은 옵션들을 이제 고를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진짜 살려고 작정하니까요. 지금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 화면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로 다 넘어가서 옵션 다 골라도 다시 일로 옵니다. 도대체 이 많은 포르쉐 중에서 내가 뭘 사야 될 건가? 포르쉐 홈페이지에서 묻죠.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요거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돈이 진짜 이건희 회장처럼 많으면 다 사갖고서는 이것저것 타보면 되겠지만 다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 생에 산다면 정말 딱 한 대 사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그 한 대 사는 포르쉐를 내가 산다면 뭘 사야 될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고민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잘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포르쉐를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는 일반인들도 있고, 저희 어머니를 약간 설득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에 고민이 있는데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시작하고 얘기 들어갈게요. 자, 포르쉐를 사기로 했는데 일단 내가 어떤 포르쉐를 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나눴죠. 전기차인 타이칸은 이제 전기차니까 아주 논외고요. 718이랑 911을 저는 하나로 묶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룹은 파나메라랑 카이엔, 마칸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이렇게 묶고 나면 카이엔이랑 마칸은 이게 SUV니까 같은 그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파나메라는 왜 여기랑 같은 그룹으로 묶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제 사람마다 나누는 기준은 다른데요. 저는 일단 타이칸은 이제 전기차라서 나눴고, 718이랑 911 그리고 마칸이랑 카이엔이랑 파나메라를 나눈 기준은 엔진으로 나눴습니다.
718이랑 911은 박서 엔진이죠. 이제 수평대양 엔진이라서 엔진이 약간 누워있는 형태고, 파나메라랑 마칸이랑 카이엔은 일반적인 양산차에 적용되는 V6 엔진 혹은 직렬 엔진일 겁니다. 6기통은 아마 V6일 거고 4기통은 직렬 4기통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해보지 못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일반차 대열에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하니까 그런데요. 일단 718 같은 경우는 엔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고요. 자, 그다음에 911 같은 경우는 엔진이 뒷바퀴 뒤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죠. 자, 그다음에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엔진이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마칸 같은 경우도 엔진이 앞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카이엔도 엔진이 앞에 이렇게 달려 있죠. 자, 제가 그림을 조금 과장해서 그렸는데, 이 박서 엔진들은 최대한 좀 이렇게 가로를 길게 그렸고요. 일반적인 엔진은 이렇게 세로를 길게 그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엔진들은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위아래로 합니다. 뭐 V6 엔진이면 약간 기울어져서 하겠죠, 이렇게. 근데 이런 박서 엔진은 피스톤이 엔진이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박서 엔진은 일단 가로로 긴 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고, 파나메라나 카이엔이나 마카는 이렇게 세로로 긴 엔진이에요. 스포츠카로 갈수록 저중심화를 선택하게 되고, 박서 엔진이라는 게 무조건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한 목적만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박서 엔진을 선택함으로써 일반적인 차량보다 무게중심을 훨씬 더 낮출 수 있었고, 특히나 이제 718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바퀴 중간에 엔진이 들어가 있죠. 일반적인 차들은 바퀴 두 개 바깥쪽에, 앞쪽에 엔진이 있죠. 그런 거에 비해서 718 같은 경우는 두 바퀴의 중간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드십 엔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무게 배분을 구성하게 됩니다. 911 같은 경우는 뒷바퀴 뒤쪽에 엔진이 있고, 이런 RR 방식의 차량은 제동할 때는 네 바퀴의 수직 항력이 굉장히 고르게 배분되기 때문에 아주 장점이 있는데, 사실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이런 RR 방식의 엔진이 그렇게까지 장점이 있는지 저는 그거까지는 제가 좀 모르겠고, 718처럼 미드십 엔진은 사실 상당한 장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차들은 따라올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알아야 될 거는, 파나메라랑 카이엔이랑 마카는 사실은 그냥 일반 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 차라고 하는 거는, 사실 파나메라는 저도 뭐 정확히 자료를 찾아본 건 아니지만 아우디에 나오는 A8, 그 다음에 벤틀리,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뭐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페이튼, 뭐 이런 차들이랑 플랫폼을 아마 공유할 겁니다. 뭐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마 공유하겠죠. 왜냐하면 파나메라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포르쉐에서 이 차대를 혼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포르쉐 파나메라만을 위한 엔진을 독자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폭스바겐 포르쉐 그룹에서 사용하는 뭐 아우디 A8이라든지 그 다음에 벤틀리 혹은 뭐 페이튼 같은 이런 대형 세단에서 사용하는 차대 플랫폼이랑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튜닝을 해갖고 파나메라를 만들겠죠. 아마도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카이엔 같은 경우는 비슷한 차가 뭐가 있죠? 아우디의 Q7, 뭐 폭스바겐의 뚜아렉, 그 다음에 이제 벤틀리에서도 나오는 이런 SUV 있잖아요. 그거 다 같은 차대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뭐 엔진은 물론이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파나메라랑 카이엔이랑 마카는, 얘네들은 사실 그냥 일반 차라고 봐도 다르지 않죠. 물론 이걸 일반 차라고 하면 이 차들을 보유하고 있는 오너분들께서 굉장히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전 뭐 이게 일반 차니까 이건 포르쉐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크게 분류를 할 때 뭐 박서 엔진을 달고 있는 포르쉐랑은 카테고리가 좀 나뉘고, 얘네들은 사실 각종 부품들이 막상 까보면 뭐 현가 장치나 브레이크나 뭐 세세한 디테일이 좀 차이는 날지언정 상당히 공유하는 부품들이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엔진오일 필터를 교환하려고 했는데, 뭐 아우디나 폭스바겐 그룹에서 사용하는 그 필터를 그대로 갖다 끼면 그대로 잘 맞는다든지, 실제로 각종 부품들을 뜯어봤더니 그 안에 폭스바겐이라고 써있다든지. 그래서 애프터마켓에 자동차를 고치러 가도 파나메라, 카이엔, 마칸 같은 차량은 애프터마켓 정비 시장에서 뭐 아우디나 폭스바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많이 고치니까, 그런 차들 정비 경험은 애프터마켓에도 다 많이 있고, 그런 차들 고치던 사람은 이런 차들 열어보면 뭐 대체적으로 정비하는데 그리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나메라, 카이엔, 마칸 같은 차량은 애프터마켓 정비 시장을 굳이 센터를 들어가지 않아도 애프터마켓에 얼마든지 정비 경험이 많은 정비 업소를 찾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비하기도 훨씬 편하고요. 자, 이제 근데 718이나 911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소유를 해본 적은 없지만, 얘네들은 엔진으로 접근 자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소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 열어보면 보이는 게 없어요. 뭐 뒤쪽을 열어도 보이는 게 없고 뭐 앞쪽을 열면 당연히 엔진이 없겠죠. 그러니까 가벼운 필터 교환 하나만 하려고 해도 뭐 범퍼를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차들은 아무리 포르쉐가 많아졌다고 해도 그 시장이 엄청 크진 않기 때문에 애프터마켓 시장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고, 결국은 이래저래 애프터 시장 가서 뭐 호구되느니 그냥 차라리 센터 가서 호구되겠다 뭐 이런 작정으로 그냥 센터에 입고시키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고, 그러고 나면 정말 유지 보수 비용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파나메라, 카이엔, 마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718이랑 911은 파나메라, 마칸, 카이엔이랑은 이제 완전히 다른 차로 분류를 하고요. 저는 이쪽 계열은 다 그냥 일반 차로 분류를 하고, 이쪽 계열은 이제 박스 엔진의 수평대항이고 정말 포르쉐의 스포츠카 계열로 보고, 타이칸은 전기차로 아예 다른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718이랑 911을 그럼 당연히 좋은 거고, 파나메라랑 카이엔이랑 뭐 마칸 이런 건 당연히 나쁜 거냐? 그렇진 않고, 실제로 이거를 구입하려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도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제 이쪽 계열의 차는 사실 장기 보유할 자신이 별로 없어요. 저는 제가 뭐 대단히 매니아틱하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저 뭐 스포츠 주행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뭐 연비 주행 같은 거 좋아해서 거의 정속 주행하고, 뭐 시내나 고속도로에서 제가 뭐 조금 밟아봐야 얼마나 밟겠다고, 사실 저는 이런 차를 굳이 좋아하지 않고 약간의 기암급, 체급이 좀 있고 무게감이 있으면서 항속 주행하는 느낌이 좋은 차를 좋아해서, 굳이 따지자면 저의 스타일은 약간 파나메라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 SUV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 SUV처럼 무게중심이 높은 차량 중에서 축간 간격이 상대적으로 짧은 차는 조금 더 뒤뚱거리기 때문에 전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카이엔 쪽도 고민을 많이 했죠. 얘네들은 실제로 유지 정비 측면에서도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편이고, 포르쉐라는 브랜드도 갖고 있고, 내가 일상주행을 하는 목적으로 본다면 장기 보유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가장 가성비 좋은 차는 카이엔이나 파나메라가 아닐까라는 고민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다가 결론은 뭐냐면, 일단 하나씩 소거를 하자. 타이칸 전기차를 선택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비유를 이렇게 들어보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피처폰 쓰던 세대가 있었고, 스마트폰이라는 그 다음 패러다임 전화기가 나왔죠. 근데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뭐 갤럭시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스마트폰을 되게 늦게 입문한 편이라서, 저는 스마트폰을 제가 한 2014년 정도에 아마 입문했던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전 2012년도부터 카톡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카톡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아수스에서 나오는 어떤 패드 들고 다니면서 에그라는 와이파이를 쏘는 단말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내면서 그 단말기 들고 다니면서 그 안드로이드 패드를 통해서 카톡을 했고, 실제로 저는 017 피처폰을 계속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017 피처폰을 제가 거의 한 2020년도까지는 유지했었던 것 같고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건 저는 2014년도니까 상당히 늦게 시작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갤럭시 S1, S2, S3, 저는 그때 뭐 쓰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시절에는 처음에 S1이 나오고 S2가 나올 때는 엄청난 혁신이었을진 모르겠죠, 피처폰에 비해서. 근데 그 당시는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되게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S1을 쓰다가 S2가 나오고 S3가 나오면 S1은 정말 쓰지 못할 만한 물건이었고, S2를 사고 있었는데 S3가 나오고 S4가 나오니까 S2는 정말 쓸 수 없는 물건인 정도의 느낌을 받았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요즘에 S7, S8, S9 뭐 이 정도 오고 S20 이렇게까지 오니까, 요즘엔 사실 저는 뭐 핸드폰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살 때 기능을 보고 사지도 않아요. 그냥 갤럭시에서 나오는 적당히 최신 폰이면 뭐 저가형 폰을 사든 혹은 뭐 고급형 폰을 사든 뭐 별 차이도 없습니다.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뭐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 혹은 카메라 같은 부가적인 옵셔널한 기능들만 다르지, 뭐 스마트폰이라는 그 본질을 놓고 보면 이제 더 이상 기술 발전이 별로 없는 느낌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기술 발전은 이게 시간이고, 기술이라고 치면 약간 이런 형태의 커브를 그립니다.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고 4세대, 그 다음에 뭐 10세대가 있다고 치면은 1세대에는 이만큼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2세대로 가면서 요만큼 발전을 하고, 3세대로 가면서 요만큼 발전을 하는데, 이제 막 9세대로 오고 그 다음에 10세대로 갈 때는 발전폭이 되게 작아지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세츄레이션 된다고, 포화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칸은 포르쉐에서 만드는 전기차로 치면, 갤럭시로 치면 S1, S2 같은 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내연기관에 비하면 뭐 엄청난 되게 신기술인 것 같고 혁신적이지만, 이게 사실 2세대 타이칸이 나오고 3세대 타이칸이 나오면 마치 갤럭시 S4, S5, S6, S20이 나올 때 S1, S2를 보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상대적으로
718이나 911 같은 차량들은 혹은 이런 내연기관 차들 또한 사실 내연기관은 정말 수많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 기술 발전이 거의 포화에 이르렀습니다. PDCC나 포르쉐 도크 벡터링 시스템 같은 이런 옵션들이 예전에 없던 옵션들이 이제 좀 생겨난 것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기술 발전으로 치면 내연기관 차들은 이제 거의 한 이쯤에 왔거든요. 정말 포화될 대로 돼서 더 이상 발전할 정도가 없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718이나 911을 사도 나중에 새로운 내연기관 다음 세대의 718, 911이 나와도 디자인이 바뀌고 조금 더 세련될지언정 내가 갖고 있는 지금 2022년도에 구입한 992, 911 포르쉐 혹은 718 박스터 이런 차량은 그것만으로도 사실 새로 나오는 차에 비해서 꿀릴 것이 없는 나름의 이제 감성이 있는 차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런 전기차는 지금 시점에 사는 거는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718이나 911 같은 경우는 감가야 다 맞겠죠. 어차피 모든 자동차가 감가에 대해 장사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포르쉐는 조금 감가에 좀 장사이기도 하고 718 4.0 GTS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자연흡기 미드십 엔진의 마지막 세대 소장가치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나온다고 하는데 911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는 한데 어차피 이게 소장해봐야 이렇게 대량 생산되는 물건인데 이게 얼마나 소장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도 나에게는 가치 있는 소장 가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는데 타이칸 같은 차는 2세대, 3세대, 4세대가 나오면 엄청난 발전을 할 거고 그 발전이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 건데 그래서 이런 차를 사는 사람은 저는 어리석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 부자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1억 5천짜리 차를 한 2, 3년 타다 버리는 핸드폰 정도의 느낌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구입하는 차겠죠. 그러니까 돈이 진짜 많은데 나는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난 진짜 돈이 많으니까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 제일 좋은 전기차 사고 싶어. 그럼 없어? 그러면 포르쉐에서 전기차를 사겠죠. 제가 볼 때는 전기차 관점에서는 사실 포르쉐라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독자적인 기술이 있는지 좀 의문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포르쉐에서 전기차를 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라고 생각하는데 포르쉐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전기차의 발전을 제일 발목 잡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배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는 크게 세 가지를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두 번째는 모터, 세 번째는 배터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모터는 글쎄 제조사마다 조금씩의 노하우가 있고 세세한 이용 발명, 지엽적인 부분에 어떤 특허들이 있을지언정 큰 틀에서 주요한 핵심 기술들은 제조사마다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을 거고 주요한 특허들은 이미 특허 기간도 다 만료돼 있을 거고 특허권이 살아있는 그런 특허들은 대부분 이용 발명에 해당되는 지엽적인 발명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국 어떤 제조사마다 특별한 엄청난 모터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격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고 결국 이제 이 전기차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건 배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충분히 확보되면 고출력을 쓰면 되는 거고 고출력을 쓰면서도 주행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출력을 쓰면 주행거리가 그냥 완전히 짧아지는 거고 주행거리를 잡자니 출력을 일부러 제한해서 주행거리를 좀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르쉐라는 그룹 자체에서는 고출력 굉장히 고성능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이런 현가 장치들에 대한 어떤 노하우는 있겠죠. 그런 노하우는 있으니까 내가 제일 좋은 전기차를 사고 싶다 하면 타이칸을 살 수 있는 건 이해가 가고 전기차가 제가 볼 때는 결국 전기차의 기술 발전을 제일 지금 발목 잡고 있는 건 배터리고 그 배터리에 대해서 포르쉐가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고 포르쉐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니까 결국엔 전기차는 지금 나온 거는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면 다 비슷비슷하고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이 현대차의 아이오닉을 전기차로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돈 많은 사람에게 전기차가 관심 있고 새로 나오는 기술을 경험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타이칸이 매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이 타이칸은 진짜 너무 비싸게 느껴집니다. 너무 비싸게 느껴져요. 그 이유가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파나메라, 그 다음에 카이엔, 마카는 애프터마켓 정비 시장에 들어가면 웬만한 수입차 정비하는 곳에는 아무데나 가도 다 정비를 거의 대부분 할 수 있을 겁니다. 웬만한 경정비들은. 그런데 이제 718이나 911 정도로 가면 엔진 접근이 어렵고 이 정도만 돼도 애프터마켓 시장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만약에 보유한다면 그냥 비싼 돈 내더라도
골치 아픈 눈이 그냥 센터에 늘 것 같긴 해요. 그만큼 정비 용이성이 떨어지는데 타이칸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잖아요. 이런 차는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건드릴 방법이 아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718이나 911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웬만한 경정비는 또 이 포르쉐 오너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는 어떤 애프터마켓 시장이 나름 또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뭐 어딘진 모르겠지만 카페에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데가 있겠죠. 뭐 믿을 만한 정비 잘하는. 근데 타이칸 같은 차는 애프터마켓 시장을 갈 방법이 없을 거고, 그렇게 본다면 이 차는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도 정비하려면 진짜 엄청 비싼 느낌이 듭니다. 그때까지 하나하나도 그냥 무조건 애프터마켓을 못 가고 센터를 입고시켜야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타이칸이 더 비싸게 느껴지고, 친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이 전기차의 어떤 친환경적인 이런 컨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얘기는 조금 짧게 얘기할 건데, 뭐 뒤에도 재밌는 얘기 할 게 많으니까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에서 좀 나가지 않았으면 좀 좋겠는데, 재밌는 얘기 좀 뒤에 할게요. 타이칸 이 전기차 친환경인가요? 환경을 고민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환경을 생각해서 설마 타이칸 사시는 분은 없겠죠, 설마. 저는 사실 환경을 생각하면서 타이칸이나 이런 전기차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뭐 솔직하게 저는 그리 좋게 보는 편은 아닌데요. 제가 여쭤볼게요.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친환경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친환경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볼 때 내연기관 시대가 끝나고 전기차 세대로 넘어가는 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당연하게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의 대답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막연히 전기차는 뒤에서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가 되게 친환경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죠.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화력발전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 화력발전 할 때 석탄 연료 사용하죠. 그러면 그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있고, 결국 이제 이 타이칸에서는 배출가스가 안 나오지만 사실 저 멀리 있는 어떤 화력발전소에서 이미 이렇게 매연 많이 나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만 받으면 배출가스 나오잖아요. 그게 그거 아니야? 라는 생각 정도는 하는 게 정상이죠.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전기차 타는 사람 중에서 이런 정도의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 화력발전 전기를 저장했다가 여기까지 송전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배터리에다 충전해야 되는데, 이럴 때도 다 전력 손실들이 생깁니다. 게다가 이 배터리가 친환경이 아니죠. 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정말 이 친환경이긴 한 건가? 라는 정도의 의문은 그래도 좀 갖고, 그 다음에 알아보고 나서 근데 전기차가 그래도 친환경이구나 상대적으로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인정인데, 그냥 막연하게 전기차는 친환경, 내연기관은 뭐 배출가스 나오는 차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좀 아니올시다죠.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주행 환경, 주행 거리, 그 다음에 뭐 배터리나 이 차량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사실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이냐라는 거를 계산하는 게 그리 간단한 계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보면 전기차가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친환경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거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대충 보면 한 20에서 30% 정도? 그 정도 친환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 더 친환경이겠죠. 그렇게 보면 뭐 전기차가 엄청난 친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일단 그 정도 컨셉은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몸무게가 대충 한 70kg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 차의 공차 중량 몇이죠? 뭐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지만 타이칸 공차 중량이 여기 보시면 지금 한 2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머리가 달려 있다면 사람의 몸무게가 대충 70kg라고 쳐보고, 이 차량의 무게가 대충 한 2200kg 정도 돼요. 그러면 대충 곱하기 30 하면 됩니다. 자, 그럼 70kg짜리 사람 한 명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무려 30배나 무거운 2200kg짜리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게 이 경제적입니까? 환경을 너무너무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부터 나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나의 몸무게보다 30배나 무거운 타이칸을 타고 제로백은 5.4초니까 엄청나게 많은 출력을 쏟아낼 수 있는 이 차량을 타면서 이동하는 나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어쨌든 내연기관 차보다는 타이칸이 전기차니까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차고, 닥신이 그러는데 전기차가 그래도 한 20-30% 정도는 대충 정성적으로 그래도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타이칸은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차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렇진 않아요. 되게 전혀 환경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차입니다. 진짜 환경을 생각한다면 버스 같은 걸 타고 다니죠. 버스 무게가 몇일까요? 버스 공차 중량이 대충 한 15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충. 자, 그러면 45인승 버스가 공차 중량이 15톤이에요. 그리고 이 45인승 버스에 예를 들어서 대충 사람이 45명 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대충 한 명을 운송하기 위해서 300kg짜리 차량을 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한 명을 운송하기 위해서 대충 300kg짜리 물건을 쓴다고 보면 되는 거고, 이 타이칸은 사람 한 명을 이송하기 위해서 2200kg짜리를 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제까짓게 뭐 전기를 써갖고서는 뭐 효율을 뭐 20% 30% 높여갖고 내연기관보다 한 20-30% 뭐 많다고 쳐봐야 뭐 50% 혹은 2배 더 CO2 배출량이 적고 환경을 생각하는 차라고 해도 내연기관 버스 타고 다니는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친환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를 타면서 뭐 환경 무슨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 넌센스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래도 내연기관 차보다는 이게 환경을 생각하는 차고, 그래도 뭐 얼마나 한 번에 많은 변화가 있겠냐, 이렇게 조금씩 환경을 생각해 나가는 게 그래도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성보다 감성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정서가 더 받아들여지고, 저처럼 얘기하는 게 정말 뭐 환경 테러범, 닥치는 뭐 환경 완전 뭐 파괴하는 정신 나간 새끼다라고 이렇게 감성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타이칸은 환경을 생각한 차가 전혀 아니죠.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이 지구 전체의 친환경을 위해서는 일개 개인의 변화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감성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이성보다 감성이 중요시되는 대한민국에서는 뭐 그런 말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떤 전체 집단을 바꾸려면 전체 집단이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인센티브, 동기부여가 되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친환경이니까 다 그걸 하세요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뭐 일개 개인들이 약간 돌발 행동을 하면서, 제가 볼 땐 돌발 행동인데, 친환경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손해보면서 환경을 더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전 유전자가 그렇게 코딩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사실은 개인의 입장에서 내연기관 차를 운행하는 것보다 전기차를 사는 게 난 훨씬 더 개이득이야 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그래야 전체 집단이 전기차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야 진짜 더 환경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환경을 진심으로 생각하면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부터 전기차를 탑시다 라고 이렇게 감성팔이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진짜로 친환경을 그렇게 진정성 있게 고민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당장이라도 내연기관을 팔고 전기차로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꾸는 게 개이득이라는 생각이 그냥 뭐 굳이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아도 들 정도의 상황이 되게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친환경을 진정성 있게 생각한다면. 사실 그건 지도자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에다가 그걸 주는 거잖아요. 보조금. 전기차한테 보조금을 줘서 그만큼 개개인에게 동기부여가 되게끔 현재는 그렇게 도와줬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은 그런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뭐 코스트 이펙트가 좋아지고 뭐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시장이 커지면서 점점 차 가격도, 가성비도 더 좋아지고, 뭐 소위 얘기하는 전비도 좋아지고 기름값 오르고 뭐 하다 보면 이제 전기차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나 하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뭐 이런 주장은 저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실 저는 약간 환경 테러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인간의 유전자는 내 옆에 있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신경 쓰지 않는데, 그 인간에 코딩되어 있는 조물주께서 만든 그 유전자가 과연 누군지도 모르는 2세, 3세 그 후 세대가 살 환경과 지구를 진정성 있게 걱정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뭐 저는 약간 솔직히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지구에 살면서 많은 환경 파괴를 하지만 사실은 그 또한 자연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인간이 심장이라고 쳐볼게요. 심장을 우리가 전기 분석할 때 EKG를 찍으면 EKG 리듬이 나오는데, EKG 12리드에 여러 가지 리듬이 나오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EKG의 리듬은 실제로는 하나죠. 이렇게 커다란 하나의
전기적 신호 벡터입니다. 근데 12개의 리드에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게 조금씩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전기적 신호입니다. 이게 벡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셀 단위로 들어가면 이 셀 단위에서는 각자 전기적인 방향이 다 다르죠.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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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거를 전체를 다 합쳤을 때 하나의 합벡터로 되는데 환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일개 개인이 어떤 환경에 거스르는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진짜 친환경을 생각해서 앞서 나간다고 해도 그 조물주가 인간에다 코딩해낸 그 유전자는 그 전체의 그 평균값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큰 흐름이 있는 거죠. 그건 뭐다? 이 지구를 파괴하는 인간의 유전자. 우린 지금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그걸 바꾸는 게 과연 가능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인간은 지구를 이제 파괴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저는 그 또한 자연이 아닌가 싶고 선진국에서 배출가스 규제를 하는 이런 것들이 그 나라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환경을 걱정할 만한 입장인가? 그 나라들이 원래 환경 다 파괴하던 나라들 아니에요? 저는 뭐 전기차 갖고 환경 이런 거 얘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전기차에서 제가 조금 생각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기차에서 제가 핵심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2번은 모터, 3번은 배터리라 그랬잖아요. 뭐 배터리가 지금 전기차의 발전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문제다. 근데 포르쉐는 이거에 대한 뭐 특별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나는 포르쉐라는 브랜드의 전기차가 그렇게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드렸고 뭐 모터도 그렇다 치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는 말하자면 이 자동차의 소프트웨어가 일종의 오픈소스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각각의 제조회사에서 제대로 못 만들잖아요. 내비게이션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듯이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운영하는 어떤 운영체제 같은 게 뭐 안드로이드나 혹은 애플처럼 이렇게 양강체제로 갈 것 같고 그 안에 그 자동차를 제어하고 운영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앱처럼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일종의 스마트폰처럼 제조사에서 포르쉐라는 제조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의 운영체제가 생기고 거기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까는 거죠. 앱을 깔듯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타이칸을 갖고 뭐 뉴르부르크링에 가서 뉴르부르크링에 뭐 예전에 뭐 슈마허라는 유명한 드라이버의 그 운전했던 그 기록에 대한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면 링 택시를 내 차를 갖고 탈 수 있다. 슈마허가 운전했던 그 주행이랑 똑같은 패턴으로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의 막 앱도 생긴다든지 그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발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기차의 어떤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엄청난 발전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자체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 밀도가 생기고 뭐 주행거리가 길어지고 출력도 이제 마음대로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배터리가 개발될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 배터리가 이제부터는 표준화 규격돼서 교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컴퓨터 CPU하고 램 업그레이드 하듯이 뭐 5년 정도 타다가 뭐 LG에서 나오는 어떤 배터리로 셀을 교환할 수 있다든지 뭐 삼성에서 나오는 어떤 셀로 교환을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그 시장이 이제 되게 커져갖고 되게 그 배터리 가격도 되게 싸진다든지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 텐데 10년 뒤에는 근데 지금 1세대 타이칸은 배터리 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가능하면 나중에 나오는 새로운 전기차 시대에는 정말 이거는 뭐 배터리 교환도 하기 힘들고 교환하려면 뭐 1,000만 원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나오는 신형 포르쉐의 전기차는 뭐 배터리 교환 방식인데 LG에서 나오는 배터리를 교환하면 뭐 5년 뒤에 뭐 200만 원이면 배터리 교환할 수 있더라 하게 된다면 이 1세대 타이칸의 가치는 더 없어지겠죠.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내연기관은 엔진이 항상 이 앞에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내연기관은 일종의 이렇게 보일러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열기관이죠. 우리가 어떤 오피스텔이라고 치면은 오피스텔은 이렇게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이 외부 창가에 있죠. 그래서 여기 항상 이렇게 철문이 있고 항상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보일러실은 배기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실외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철문으로 방화벽이 있어야 됩니다. 보일러실에는 불에 탈 수 있는 물건들이 있으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엔진은 일종의 보일러기 때문에 자동차 실내 공간에 대해서 외부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흡기랑 배기는 항상 뒤쪽으로 나가게 돼 있었고요. 알고 보면 자동차의 엔진은 일종의 보일러기 때문에 이 구조를 벗어나기가 힘들었죠. 물론 이제 미드십
RR 박스 엔진으로 오면서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포르쉐처럼 프리미엄 브랜드로 오면은 소비자층이 돈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성비 떨어지는 차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포르쉐는 대부분의 차들은 이런 공통된 규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규격의 차량은 항상 엔진이 앞에 있고 여기 미션이 있고 그 다음에 크랭크 축으로 리어 바퀴 돌리고 거기서 이제 옆으로 답한 클러치를 빼와서 앞바퀴를 구동 배분을 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바퀴를 100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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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대빵으로 제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100대빵으로 보내는 거는 아주 고급차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의도적으로 100대빵을 보내는 거는 양산차에서는 거의 없을 겁니다. 뭐 그런 차가 있는지 모르지만 흔치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차는 기본적으로 리어 바퀴로 100이라는 에너지를 보내면 좌우로 이제 균등하게 분배가 되는 게 기본인데 내가 이렇게 선회를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도크 벡터링이라는 기술을 하나를 구현하는 방법 중에 좌우의 출력 차이를 주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50대 50이 출력이 가는데 이쪽에다가 70을 주고 이쪽에다가 출력을 30을 주면 좋겠는데 기술적으로 이게 구현이 가능한 차가 양산차 중에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구현하냐면 50대 50이 가는 가운데 이쪽 바퀴에다가 살짝 뒤에 리어에다 제동을 걸어갖고 한 20 정도의 출력을 깎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 중에 이쪽으로 출력이 30 가고 나머지 50은 그대로 가게끔 하면 50대 30으로 이쪽은 출력이 요만큼 되고 이쪽은 출력이 요만큼 돼서 상대적인 좌우의 출력 차이를 줘갖고 요행축에 대한 토크를 만들고 그게 일종의 도크 벡터링을 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선회를 하는 안쪽 방향 축의 바퀴에다가 제동을 걸어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일부 에너지 손실을 만듭니다. 열 에너지로 손실을 만들죠. 이 손실을 만들지 않고 순수하게 좌우의 동력 배분을 우리 원하는 대로 하는 거는 현존하는 양산차에서 그리 쉽지 않을 거예요. 뭐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게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전기차는 그냥 제 생각인데 미래에는 4개의 각 바퀴에 모터가 이제 따로 구현이 돼서 각자 따로 달려서 4개의 바퀴를 완전히 아무런 손실도 하나 없이 100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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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대빵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엄청난 기술도 아닐 것 같고 각 바퀴에 그냥 모터 달면 되잖아요. 지금은 보통 이제 모터가 앞에 뒤에 두 개 들어가는데 나중 전기차로 가면 모터가 이제 4개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이쪽 업계에 있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지만 4개의 모터를 쓰게 되면 이제 포르쉐 도크 벡터링이라는 뭐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기술도 내연기관이라는 구조에서는 각 바퀴를 100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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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대빵으로 구현하는 게 되게 덕지덕지 장치들이 붙어서 이제 차체가 무거워지고 그걸 기계적으로 반응 속도 빠르게 제어하고 그러면서 내구성도 확보하고 출력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다 구현을 하기에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굳이 100대빵까지 출력을 배분해야 될 정도의 전기차로 오면 바퀴 4개에다가 모터를 가득 달아갖고 제어하면 손실 하나도 없고 도크 벡터링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바퀴를 각자 제어할 수 있으면 정말 다이나믹하게 차를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도크 벡터링이라는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동차의 움직임을 만드는 기술 중에 하나잖아요. 도크 벡터링이라는 게 자동차의 움직임을 만드는 그 원동력은 뭐죠? 자동차에 작용하는 외력입니다. 자동차에 작용하는 외력이 뭐예요?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대답 못해요. 자동차에 작용하는 외력은 뭐죠? 엔진의 출력? 모터의 출력? 아니죠. 엔진의 출력, 모터의 출력은 자동차에 작용하는 내부의 힘이에요. 자동차가 피칭도 생기고 롤링도 생기고 요잉도 생기고 출발도 하고 서기도 하는 이 자동차의 운동을 만드는 자동차에 작용하는 외력은 뭐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찰력이죠. 마찰력. 그래서 결국에는 자동차의 바퀴와 지면 사이에 작용하는 그 마찰력을 다이나믹하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게 그냥 차체 제어 장치고 뭐 TCS든 포르쉐 다이내믹 셰시 컨트롤이든 뭐 PTV 그래서 포르쉐 도크 벡터링이든 뭐 엑스드라이브든 혹은 뭐 포매틱이든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동차에 작용할 수 있는 외력은 오직 마찰력. 내 바퀴에 작용하는 그 마찰력을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 근데 사실 그 마찰력을 확보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또 수직항력이거든요. 마찰력은 수직항력에 종속됩니다. 그래서 4개의 바퀴에
적절하게 수직 항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또 기술이에요. 그게 뭐죠? 사실 이제 무게 배분이죠.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전기차는 나중에 가면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터가 이제 4개 있는 시대로 갈 수도 있어요. 뭐 저의 공상인데,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모터 2개 있어 갖고 뭐 다판 클러치 돼 갖고서는 출력을 뭐 4바퀴를 독립적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4개의 바퀴를 그냥 아예 직결하면은 그냥 완전 전기적 신호로 그냥 0.01초의 딜레이도 없이 4바퀴를 다이나믹하게 제어할 수 있고, 알고리즘만 잘 짜면 엄청나게 차를 다이나믹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기차는 발전 가능성이 엄청 많고, 그 발전이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는 발전이 아직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산다는 게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 중에 할 얘기 좀 더 있었는데, 자, 저는 자동차를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거 1번은 경량화, 쉽게 해서 무게를 낮추는 거고요. 2배. 두 번째는 무게 중심의 높이. 무게 중심의 높이를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게 중심의 높이를 낮추면 장점이 뭐냐면요, 롤이 안 생깁니다. 롤이 안 생겨요. 피칭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롤과 피칭이 안 생기면 4개의 바퀴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의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롤과 피칭 때문에 생기는 수직 항력의 변화가 자동차를 대단히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롤이 안 생기게 하려면 뭐 포르쉐 다이나믹 쉐시 컨트롤이 있으면 된대요. PDCC가 있으면, 제가 용어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PDCC가 있으면 롤을 막 억제해요. 그렇다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롤을 애초에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롤은 왜 생기나요? 대답할 수 있어요. 롤이 왜 생기는지를 대답해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자동차에 작용하는 어떤 외력이 자동차의 나쁜 운동 특성을 만드는데, 자동차에 작용하는 외력은 뭐라 그랬죠? 마찰력밖에 없잖아요. 자동차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자동차 롤을 만들어요. 왜? 무게중심이 자동차의 외력으로 작용하는 그 마찰력에 비해서 높이가 있기 때문에 롤링에 대한 토크를 만듭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피칭 축에 대한 토크를 만들죠. 그래서 수직 항력의 변화가 생기고, 수직 항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동차는 그립을 확보하지 못해요. 그러면 자동차는 불안정하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높이를 낮추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게 배분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는 항상 고전적으로 이렇게 보일러실이 앞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보일러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미드십으로 오면서 이 보일러실을 중간으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제조하려고 그러면 내부 공간을 포기해야 되고, 만드는 정비 용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산차에서는 이런 구조를 갖추는 게 힘들죠. 근데 이렇게 미드십 엔진을 나름 대량 생산하면서 고급 브랜드를 달고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는 지구상에 지금 포르쉐밖에 없죠. 사실은 포르쉐도 이거 하다 망했죠. 망해갖고서는 뭐 다른 차들 팔고 있잖아요. 현대자동차에서 718 같은 박서 미드십 엔진을 만들지 못할까요?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기술로 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대차에서 미드십 718 같은 박서 엔진을 달고 MR 차량을 판매하면 그 차를 누가 살까요?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돈 주고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뭐 6, 7천만 원 할 텐데, 현대기아에서 MR 차량을 6, 7천만 원 주고 사느니 1억 주고선 포르쉐를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브랜드는 현존하는 포르쉐밖에 없죠. 나름 이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브랜드는. 그러니까 이제 포르쉐가 대단한 건데, 제가 이제 무게 배분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RR 엔진이고 이건 MR 엔진인데, 이렇게 무게 중심이 높고 엔진이 앞에 있는 차량은 무게 배분이 굉장히 앞쪽으로 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지면에 대해서 작용점을 이렇게 할 때 뒤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뒷바퀴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이 풀브레이킹을 때리면 거의 0으로 갑니다. 그럼 뒷바퀴가 이제 날아가게 되고, 뒷바퀴가 날아가면 자동차의 이렇게 요잉축에 대해서 불안정한 평형이 되게 됩니다. 앞바퀴 2개의 그립이 완벽하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그보다 뒤에 있고, 그리고 높고, 그래서 뒷바퀴 수직 항력은 확보가 안 돼서 그립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요잉축에 대해서 불안정한 평형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SUV는 풀브레이킹을 때리면 좌우 브레이크가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제동을 하는 이런 느낌이 들고, 뒷바퀴가 뜨고
뒤에 테일 쪽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불안정한 운동 상태를 만들죠. 포르쉐라고 그걸 억제할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앞바퀴의 좌우 브레이크를 제어를 하려면 결국 요잉축, 회전축에 대한 센서 값이 있어야 좌우 브레이크를 제어를 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뒤에 테일이 흔들려야 앞바퀴를 제어할 수 있고,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SUV는 리어 브레이크를 세게 잡지 않아요. 람보르기니의 우루스인가 우라칸인가 SUV 있잖아요. 리어 브레이크 보면 되게 부실하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풀브레이킹을 때려도 거의 리어 브레이크는 역할을 거의 안 할 겁니다. 리어 브레이크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토크 벡터링 목적으로만 쓰겠죠. 제가 볼 땐 거의 그런 목적이지, 실제로 제동에서는 SUV는 뒷바퀴의 기여도가 거의 없습니다. 뒷바퀴가 제동이 너무 세잖아요. 그럼 그냥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뒷바퀴는 과유불급, 브레이크가 셀수록 안 좋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야 되죠. 특히 풀브레이킹 할 때.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운동 특성이 생기는 그 원인이 뭐야 라고 물으면 무게중심이 높아서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 무게중심이 이론적으로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바닥에 붙어 있으면 롤링 안 생기고요, 피칭 안 생깁니다. 롤이 왜 생겨요 라고 물으면 무게중심이 자동차의 외력에 작용하는, 자동차의 외력으로서 작용하는 마찰력에 대해 지면보다 높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정확한 대답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PDCC, 이런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애초에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무게중심의 높이를 낮추는 게 중요한데, 현존하는 일반 V6 혹은 직렬 이런 엔진들은 엔진이 앞에 있고 어느 정도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미드십 혹은, 제가 MR은 조금 보류하겠는데, 이런 미드십 엔진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우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무게중심이 완전히 바닥으로 못 가기 때문에 아무리 양산차 수준에서 조금 낮춘다고 해도 무게중심이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데, 풀브레이킹을 때릴 때 결국에 무게중심이 조금은 높기 때문에 피칭 축에 대해서 앞으로 좀 수그리게 되는 피칭 축에 대한 토크가 생깁니다. 즉 피칭이 생기는데, 그런 풀브레이킹 상황에서는 뒤쪽이 무거운 이런 MR 방식은 대단히 유리합니다. 풀브레이킹을 할 때. 그래서 풀브레이킹을 할 때 이런 MR 방식은 차가 그냥 앞으로 수그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앞뒤바퀴가 아주 균등하게 주저앉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저는 타본 적은 없지만. 718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풀브레이킹을 할 때는 911이 조금 더 유리할 거고, 그렇게 풀브레이킹을 하는 상황이 뭐 일반적인이 아니니까 일반적인 서킷 상황에서는 718이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요잉축에 대한 가속도가 되게 많이 필요한데, 서킷에서는 무게 배분 측면에서 같은 무게라고 해도, 무게중심이 똑같은 높이라고 해도 그 무게 배분이 더 요잉축의 중심으로 모일수록 차는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사실 되게 정확하게 얘기한 건데, 그래서 자동차에서 운동 특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량화, 무게중심의 높이를 낮추는 거, 그러면 이제 롤이랑 피칭이 없어진다는 거, 그 다음 무게 배분을 최대한 중심으로 모으는 거, 그 다음 하나 더 선택한다면 저는 뭘 선택할까요? 이거 맞춰보세요. 뭐일 것 같아요? 현가 질량. 자동차 운동 성능은, 그러니까 서킷에서 랩 타임을 줄이려면 결국 드라이버의 실력이 중요하지만, 드라이버의 실력이 똑같다고 치면 자동차는 경량화 될수록 좋고, 무게중심은 낮추면 낮출수록 좋고, 무게 배분은 중간으로 모을수록 좋고, 왜냐하면 요잉축에 대해서 다이나믹해지니까. 서킷은 요잉축에 대한 가속도 운동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무게 배분이 중간으로 모여야 요잉축에 대한 가속도를 만들기 위한 최대한 그립을 확보하려면 수직 항력을 확보하는 게 결국 중요한 문제인데, 그때의 현가하 질량이 현가상에 비해서 가벼우면, 이걸 영어로 이제 언스프링네스라고 하는데, 뭐 이제 유튜브 같은 인터넷 용어로 실제로 이게 전문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노면 추정력이 좋아집니다. 이 비유하자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이게 이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잖아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하면 현가하 질량이 가벼워지고요. 현가상에 비해서 현가하 질량이 가벼워지면 서킷을 주행할 때 현가하 질량이 가벼우면 가속과 감속에서 대단히 유리할 뿐만이 아니고 승차감이 좋아지고, 왜 그런지 설명 다 해드릴 거고 나중에, 수직 항력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합니다. 타이어가 노면을 타타타타타타타타 붙어서 갈 수 있어요. 이걸 딱 비유하면요, 이 우주 공간에 용수철을 두고서는 두 개의 행성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 운동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의 이 두 개의 무게의 비에 따라서 이 상호작용하는 행성의 운동 가속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물리 좀 아시는 분이 볼 때는 약간 소름 돋으면서 야 닥신이 저 제대로 설명한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동차의 현가상과 현가하는 중력에 대해서 평형을 이뤘을 때 마치 우주 공간에 무중력에 떠 있는 두 개의 행성이 용수철을 두고, 뭐 용수철이어도 좋고 혹은 만류 인력이어도 좋습니다. 서로 상호작용 운동하고 있는 상태고, 그럴 때 현가상에 비해서 현가하, 휠 타이어가 노면 추정을 잘 하려면 현가상에 대해서 현가하가 무게가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서킷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킷 주행을 하지 않으면 전혀 필요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달지 않을 거예요. 그걸 왜 안 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이렇게 계산을 조금 정량적으로 하는 영상을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또 카본 루프 그런 거 필요하냐? 필요하죠. 무게중심을 높이를 낮추는데 카본 루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동차 내장의 카본 중요하냐? 그건 이제 경량화 측면에서는 중요한데 무게중심을 낮추는 데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데, 무게중심을 낮추려고 할 때는 무게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무게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게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가중을 둬야 되거든요. 무게중심을 낮추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센터 오브 매스를 구할 때 거리 곱하기 미소 질량을 이렇게 적분하거든요. 질량도 중요하지만 그 질량이 무게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머냐가 중요한데, 루프는 지면으로부터 가장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 루프의 무게를 1kg, 2kg, 3kg, 4kg, 5kg 조금 줄이는 게, 자동차 실내 내장은 중간 정도의 높이잖아요. 이 정도의 무게 낮추는 것보다 루프의 무게 조금 낮추는 게 센터 오브 매스를 낮추는데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카본 루프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운동 성능을 중요시한다면. 근데 실제로 그렇게 운동 성능을 중요시하는 이런 718이나 911 같은 경우는 실제로 루프가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다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프를 카본으로 하고 모시고 떠나서 루프 공간 자체를 되게 좁혀놨어요, 이미. 그런데 그것도 이제 카본으로 하면 뭐 더 좋긴 좋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것들이 내연기관에서는 엔진이라는 이런 구조물, 그 다음에 크랭크축이라는 구조물, 그 다음에 디프라는 구조물, 이런 것 때문에 뭐 무게중심을 낮추고 뭐 하는데 대단한 한계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박스 엔진도 도입이 되고, 뭐 MR로 오고, 뭐 MR로 오고, 그 다음에 RR로 오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포르쉐만의 어떤 대단히 타 브랜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전기차 세대로 오면서 그런 게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로백을 막 1추지르려고 그렇게 난리였는데, 전기차로 오면서 이미 전기차는 제로백이 그냥 압도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연기관이랑 사실은 게임이 안 되게 됐고, 사실은 전 되게 신기한 게 타이칸의 기본 모델이 911 터보보다 저는 제로백이 더 빠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구현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디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가 포르쉐 911 터보만은 지켜줘야지 라는 목적으로. 사실 조금만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전기차의 제로백이 내연기관 아무리 좋은 것보다 압도적으로 빠를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빠를 필요도 없긴 없는데, 전기차로 오면서 무게 배분을 대단히 낮출 수 있게 되고, 전기차로 오면서 예전에는 무게중심 정말 1cm, 1cm, 1cm 낮추려고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전기차로 오니까 뭐 이렇게 커다란 엔진이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모터를 되게 낮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 낮아졌고, 그 다음에 배터리 바닥에다 깔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는 다 가벼운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엄청나게 낮아졌고, 낮추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포르쉐만의 기술이 아니고, 그냥 현대차의 아이오닉 기술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편적인 양산차 수준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차에 대비해 타이칸이라고 해서 무게중심을 엄청나게 더 낮춘 것도 아닌 상황이 됐거든요. 무게중심 낮추는 게 더 이상 그렇게 엄청난 기술이 아닌 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내연기관에서는 포르쉐라는 브랜드만의 다른 브랜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독자적인 가치들이 있었는데, 전기차로 오면서는 뭐 굉장히 평준화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포르쉐라는 브랜드의 전기차가 뭐 더 대단히 정말 이건 포르쉐에서만 느낄 수 있어, 이런 게 구현할 수 있어, 이런 게 많이 없어지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포르쉐라는 브랜드에서의 타이칸은
가치가 많이 낮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칸 사지 않습니다. 대충 정리가 됐나요? 좀 되게 이렇게 정리되지 않는 게 막 1시간짜리 강의 같은 이런 내용인데, 그런 생각을 통해서 저는 타이칸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사더라도 나중에 4세대, 5세대 한 20년 뒤에 살 생각입니다. 4세대, 5세대 나오려면 20년 갖고 안 되겠네요. 30년 뒤에 살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내연기관의 포르쉐는 아직은 더 가성비가 좋고, 진짜 가성비가 좋은 건 이쪽이고, 그런데 제가 사는 거는 저는 사실 뭘 살지는 이제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